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법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고요. 이에 대한 야당 입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5가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네요.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사이에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1명의 대법원장과 21명의 대법관 등 총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네. 대법원장의 힘을 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지금은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대법원과는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도록 했고요. 네. 또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이런 권한을 없애고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장을 뽑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발표에선 빠졌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걸로 대법원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다는 거다.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표한 사법개혁 입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거죠? 네. 네.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도 공개했어요. 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도 어제 허위조작 정보 근절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사 등이 불법이거나 허위 조작된 정보인 걸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그걸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튜브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캄보디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현지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에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다 국내로 송환됐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걸린 또 다른 한국인 10여 명이 있었고 이들은 지금 캄보디아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들과 별개로 자신이 감금됐다고 신고한 한국인 2명도 추가로 구출됐는데 정부는 이들 모두를 이번 주 안에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어온 64명 중 58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면서 동시에 감금 피해자인 만큼 혐의 조사와 함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송환자 전원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어제 현지에서 이뤄졌죠. 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이제 고문을 당한 뒤에 살해된 20대 박모 씨의 시신 부검이 어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그러니까 2달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는데 우리 측 경찰 수사관을 포함해 6명과 캄보디아 측 6명 이렇게 총 12명이 공동으로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멍자국들은 발견이 됐지만 흉기에 찔리거나 흉터를 꿰매는 적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고요. 신체 장기들도 훼손 없이 온전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고문과 폭행에 의한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측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물 그리고 동물 검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부검 후 현지에서 화장됐습니다. 네. 국감이 2주차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매우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자기들은 샀으면서 너희들은 그냥 거기 살아. 새로 집 못 사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라고 했고요. 같은 당 유영아 의원은 중산층의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방향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옹호했고요.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 개편도 할 거냐 이런 질문에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에 공급 대책에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시장이 정부 대책에 각을 세웠는데요.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면서 서울시 전체를 토어구역으로 묶겠다고 한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네요. 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발언이 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차관은 당장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동안 소득을 쌓으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됐을 때 사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차관 본인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분당에 33억 원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언제 돈을 모아 사냐. 본인은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은 그런 집은 꿈도 못 꾸냐. 이런 네티즌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네. 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특검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특검은 2010년에 대학가 이제 고교 동창인 오모 씨가 대표로 있었던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전에 팔아서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내부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이 회사 대표 오모 씨도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망하기 전에 모두 내다 팔았는데요. 두 사람이 매도한 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민특검도 내부 정보를 듣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특검은 특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퇴진론엔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민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패가망신은커녕 개미들의 피눈물을 팔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특검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환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네요. 네, 대전지법은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그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범행의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범행 당시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던 건 맞지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요. 또 명 씨가 범행 이후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압류가 들어올 걸 걱정하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점과 유족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출근길 사고 구간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입니다. 김포 나들목 진입로 양방향이 오늘 새벽 발생한 대형 화물차 사고 차량들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미리 국도로 우회해서 진입하셔야겠고요. 이후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더디다가 경기 동북권 구리에서 판교 쪽,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차량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인데요. 월릉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는 도봉터널 이전부터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또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성산, 양화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주춤주춤 차가 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일산 쪽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구리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길게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문 조지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한 주 동안 횡보를 하더니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미국 증시는 6월 이후부터 볼 때 이틀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S&P 500의 약 85%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익 전망을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투자 관련 기술주의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까지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유지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98%로 하락하면서 금융 여건이 다소 완화된 것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1%대 초중반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8%의 상승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이 1.95%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네. 현재까지 85%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외국 기관들 평가는 어떨까요? 오펜하이머, JP모건, 웰스파고, 글렌미드 등 다수의 기관들은 이익 회복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S&P 500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후반의 이익 성장세가 예상되며 러셀 2000은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실적 회복은 최근 몇 년간 대형주에 밀려왔던 소형주들이 재정 부양책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정책 뉴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실적 부진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조적 개선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 이익의 성장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까요?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시장의 조정이 짧게 끝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관들은 다소 신중하지만 개인들의 위험 자산 선호가 유지되면서 단기 반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는 연말로 갈수록 상승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네.
투자 심리 지표는 급락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매매 패턴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UBS는 성장 및 실적 개선, 정책 완화, 적극적 매수가 결합된 긍정적인 중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관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다음 변곡점은 언제가 될까요? 결국 실적입니다. AI 관련 빅테크들의 실적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면 S&P 500은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분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실적이 지속이 된다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동안 전당성을 얻게 될 거고요. 네. 결국 AI가 실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네. 다음 주면 FOMC 회의가 있어요. 미국 연준 금리 어떻게 될까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셧다운 여파로 오늘 이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근원 CPI는 0.3% 오르면서 연 3.1%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D증권의 오스카 무뇨즈는 서비스 물가 둔화로 완화세가 일부 나타나지만 여전히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 위험이 정책 재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무역 완화는 모두 완화적 통화 정책의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3,8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관심이 이제 언제 4,000포인트를 달성하는 거야? 뭐 이런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시절에 21년 7월 6일에 PBR이 1.31배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이 1.3배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 상승이 지난주까지의 랠리와 좀 다른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1.5배 많습니다. 9월부터 지난주까지 코스피의 랠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의 시총 대형주가 지수 상승의 66% 정도 기여를 하면서 네. 주가가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를 넘는 날들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근데 어제는 각 섹터별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또한 장중에 미국 선물 상승폭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의 랠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1.76% 오르면서 3,814포인트의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89% 오른 87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3,600포인트 그리고 3,7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 3,800 돌파에는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두 매도하고 개인도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6,400억 원의 순매수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3,800까지 돌파해버리는 우리 시장의 상승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시진핑을 만난다는 소식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잠잠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또한 경주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더해져서 최근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에 대한 리스크가 에이펙 전까지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 우리 증시에도 에이펙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 있는데요. 실제로 어떨까요? 최근 한 달간 증시 거래 대금을 보면 9월 15일에는 하루 3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51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월 15일 이후로는 일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까지 코스피가 미국 S&P 500보다 46%나 더 오른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일이 있었나요? 금융시장이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철폐하며 전면 개방이 되었던 게 1998년인데요. 네.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28번의 사례에서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것이 14번, S&P 500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것이 14번으로 정확히 반반입니다. 네. 게다가 동일 기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8.67% 그리고 코스피가 12.85%로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은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미 양국이 오늘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관세 협상의 쟁점은 미국에 대한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한국 측은 이에 대해서 최대 10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별로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노이즈가 시장을 흔드는 것이 가장 걱정인데요. 네. 이런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오늘 코스피는 0.9%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화를 하기로 한 점 등 시장이 알고 있는 노이즈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외생 변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실적에 쏠려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의 S&P 500 기업들 중 85%가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겠다는 뉴스가 있는데 한국은행에 대한 소식도 있네요. 국제 금값은 2.5% 오른 온스당 4,35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104톤 규모로 이 금들을 영국에 맡겨둔 상태에서 대출을 통해 연 4% 정도 이윤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0년간 금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1%로 소폭 내린 1,422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미 투자 3,500달러에 대한 해법으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장기 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추워요. 네. 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 저도 오늘 하나 더 입고 나왔는데 오늘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 상층에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와 이틀 연속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이 4.8도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산지 등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좀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강릉이 15도, 광주가 17,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 평년 기온을 밑돌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네. 설악산에 어제 올가을 첫눈이 내렸어요. 네. 이번 주 내내 설악산을 포함해서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때이른 추위 속에 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어제 중청 대피소에 1cm 안팎의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에 첫눈이 관측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하루 늦었습니다. 오늘의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늦은 밤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금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갈까요? 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가 모레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격 인터뷰 이어집니다.
전격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을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두고 뭐 여당은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배 의원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 못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나오려고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다면은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면회 소식을 나중에 아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야수꾼이 신사 참배에 빗대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장 대표도 이런 비판 그리고 당내 반발까지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면회를 강행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정치는 약속이 중요한데요. 장 대표가 당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약속한 거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털 건 털려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시점이 윤 전 네. 대통령을 면회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장 대표가 면회함으로써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이점을 지금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이점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오히려 여당에 빌미를 줬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을 거다라는 본인이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감은 국감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더 큰 뉴스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면서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이렇게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사법 개혁을 통해서 뭉개려고 하고 있고 언론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제1야당 정도일 텐데 이번에 위헌 정당 해산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해체해갖고 절대 권력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당 해산이라는 게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서 생긴 건데 네. 사실 지난번에 진보당도 해산이 됐을 때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은 위헌적인 목적이 당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적 지속적 활동을 해야 되고 네. 현재 구체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해를 할 가능성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느 법조인을 놓고 물어봐도 이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자는 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차라리 걸어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무산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 당만 더 똘똘 뭉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 파장이 시장은 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의원님 네. 국토위 소속이시죠? 네. 네. 일단 10.15 부동산 대책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거의 뭐 F에 가깝습니다. 네, F예요? F입니다. F입니다. F. 네. 왜 F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4달 만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4달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4달 사이에 어제까지 해서 모두 4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네. 4번까지 간 거는 자꾸 고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 정책도 이 서울을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고 경기도 12곳을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늦어지거나 장애 요소가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어제 대책을 또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28번을 했는데 평균 2달 만에 한 번씩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발표 경제학이라고도 했는데 호텔 경제학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예약만 하고 이제 했는데도 경제가 돌아간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선 28번을 하면서 아무것도 플러스 되는 게 없었는데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달 반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냅니다. 근데 이게 F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의 집값을 잡는 것은 지금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가를 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세가 씨가 마르고 네. 그리고 월세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데는 뭐하러 먹습니까? 거기는 2017년도에 묶었다가 풀렸다가 2017년도에 묶었다가 23년도에 다시 풀었는데요. 네네. 거기 월세가 하루 만에 막 30만 원씩 오르고 도봉구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맹목적인 정책을 통해서 진짜 배 아픈 사람들만 위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배고픈 사람들의 주택 복지를 위한 배를 채워주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불리는 이상경 네. 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 정권도 결국 위선과 오만으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니네도 돈 모아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 사다리는 다 치워버렸죠. 네네. 대출 조이고 전세 씨말리고 월세값만 높이고 그리고 본인도 분당 백현동인가요? 3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최대 부동산 정책 수혜자들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한 70% 정도가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음모론도 나올 만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5 대책을 계엄 선언,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조국 네.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가분개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죠. 그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고 니네만의 이 복지랑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값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여러 차례 정책 때문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만들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그 과천과 같은 곳은 이제 주간 매매 상승률을 52로 곱하면은 연간 상승률이 되죠. 네. 그래서 1년에 50% 이상이 오를 정도로 그냥 단기간에
망쳐놨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게 풍선 효과로 해갖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멀게는 이제 구리, 인천의 송도 이런 데까지 다 퍼져나가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제1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당의 역할이겠습니까? 우리 조국혁신당이야말로 그때 짝퉁 여당 지금 이중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틈만 들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희와 뜻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요.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했던 2월 달에 잠실 등 토지 허가제 해제를 직격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탓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8.5년 정도 걸리는데 네.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으로 6년 이상 줄인다고 하는데요. 어제 가장 큰 포인트로 이제 떠올랐던 게 전직 박원순 시장이 정비 구역을 389개인가요? 해제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389개가 더군다나 강북 지역이 훨씬 많아요. 이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거래 절벽이 생겼는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책임 공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졌듯이 어제 제가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이 나오셨길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서울시와 이 네 번의 정책에 대해서 너네가 얼마나 협의하고 신중하게 발표를 했느냐 하니까 네. 하루 이틀 전에 서류 보내고 전화로 통보하고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줬습니다.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은 사퇴하든지 사과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조만간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당은 오늘까지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여당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입법을 하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번에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135만이라는 숫자를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것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그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등 해갖고 너무 많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이제 이 강남과는 다른 지역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데이터에 따라서 선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조건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둘째는 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미리내 주택이라고 신혼부부한테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규제 때문에 많이 장애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토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지 말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를 보완해주고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는요 지자체하고 공개협의체를 상설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보안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실수요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진실한 정치를 해야지 이것을 정쟁화하거나
본인들이 독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네.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용 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인사평가 제도를 모두 이제 손보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증원이라든지 대법관 추천 의원제 다양성 확보라든지 법관 평가 제도 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편으로 다 몰아넣어갖고요. 자기들 네. 그 입맛에 맞게 평가해갖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에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우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네. 사실 재판 소원을 통해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사심을 하게 되면은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죄가 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등법원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론상으로는 임기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실정을 거듭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판을 다시 하자라는 의견이 비등할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다시 하고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라고 그러면은 이제 물러나셔야 되겠죠. 이게 그런 사항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많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사건을 심리를 통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거 헌법 소원을 통해서 사심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심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2천여 건이 이제 매년 이게 사건이 쌓이는데 이렇게 네. 사심제로 하면은 6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음. 이게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대법원의 권한이라든지 이 권위도 추락하고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법개혁 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이 재판 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막아내야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데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표결로 합니다. 표결로 하면은 저희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그런 입틀막법도 그냥 민주당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슷한 법안이 지난 국회에 나왔는데 막았는데 그거는 여론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결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저희가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서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중에 이제 강론을 잠깐만 질문을 드리면 네. 이 대법관 증언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이 가장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6명 중에 22명을 본인이 임명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22명을 네.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에 올라가는 재판 중에 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글쎄요, 그 대법관님들이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그런 눈치는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도 크게 변하는데요.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글쎄 지금 저희가 방송법을 반대한 것도 시민단체 무슨 전문가단체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방송국의 대표를 이제 선임하는 이사회나 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 편향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론 재판식으로 해서 지금 정권에 좀 잘 보이려고 하고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 하여금 대법관을 추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뭐 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세력이 대법관을 추천하고 그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 결과는 그냥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과 춘천지법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 출석을 해서 나 의원이 이석을 했어요. 네.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떴는데 네. 나 의원 말대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지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오해를 피하는 것이 감사위원과 증인과의 정당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법사위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는 본인의 재판이나 주위 사람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해 충돌을 위해서는 서로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해 충돌성 위원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삼라만상을 모두 다 법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현희 의원이 하셨다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추미애 김현지 방지법을 저희가 이제 네.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말 너무하십니다. 6선 의원이나 되셨는데 국회 관행을 지난 70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이 발언을 법사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271번을 전부 무시해갖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장시키고요. 그리고 간사 선임을 표결로 막아버리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사실 의원들만의 장소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나 이런 때 필요한 증인을 채택을 해서 불러서 국민들이 필요한 건 물어야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저도 운영위 간사를 했지만은 네.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 비서실에 살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을 바꿨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맡았을 때 총무비서관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안 나오는데 저희가 부르려고 했는데 국회 다수결이라고 했고 과반수로 해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못 나오게 했는데 저희가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한 것은 그래 과반은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감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1만 찬성을 하면은 증인을 채택을 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데 네. 이것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좀 상식선에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끝나면 뒤에 곧바로 민주당 백혜련 위원장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백혜련 네. 위원장께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국정감사에서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하셨습니까? 3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정신을 잊지 말고 정말 과속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얏나무 앞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국정 혼란이 가속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믿지 네. 못하니까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OECD 중에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네.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부가 OECD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유류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전기차를 이용했더니 여행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떠난 10월의 단풍 여행. 노랗게 물든 풍경 속에서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느긋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초겨울이 찾아온 듯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5도, 파주 3.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낮은 곳이 많고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절기 상강인 모레 목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늦은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고요. 또 당분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신 백혜련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차례 미뤄졌던 사법개혁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5가지 방안에다 재판 소원제는 의제로 공식화됐는데 위원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신 게 뭘까요? 이번 개혁안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법안은 법안대로 안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벤치마킹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앞서 저희와 전화 연결했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속하지 말라 상권 분립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사회라고 하는데 이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번에만 얘기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시절에도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대법관 증언 문제를 공론화 많이 시켜서 그 이후에도 계속 법안들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법조계에서 이 상고심 개혁과제로서 대법관 증언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됐었는데 그동안에 뭐 상고 허가제라든지 상고 법원이라든지 다 실패했어요. 네. 결국에 상고심의 개혁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이 대법관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그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비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숫자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왜 대법관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 건수가 약 3,000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요. 네. 전체 이제 2024년 기준 상고 사건은 37,000건이고요. 현실적으로 충실히 심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민사 본안 사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서도 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증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럼 왜 26명으로 정하신 걸까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전원 합의체를 더 만드는 구조가 지금의 대법원의 이런 업무 과중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원 합의체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의 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의 전원 합의 재판부를 또 만드는 형태의 대법관 증언 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늘리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건 이제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은 재판 연구관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대법관 증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안결체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그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요. 네.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관 수 증언 수가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재판 연구관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이런 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 고민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공간의 문제도 리모델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예, 다른 부지를 알아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민은 조금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대통령 임명권에 따른 대법원 지형 변화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겠죠.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을 대비하는 용도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에 따라서는 2030년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전원 합의체에서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고려 요소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2명이지만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대법관이 교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더 다수를 임명하고 그다음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숫자가 적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비판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보이지만 똑같은 숫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하는 이 설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무슨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려서 전원 합의체 하나를 더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연합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1, 2연합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런 내용이 아직 없는 데다가 당장에 2개의 연합부를 도입을 할 경우에 판결이 불합치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요. 3개의 소부가 합쳐서 1개의 연합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요. 네. 이것이 저희가 오히려 지금의 전원 합의체를 구성한 것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사회적인 정말로 전부 대법관들이 모여서 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경우를 예정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거는 대법관 2분의 1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대법관들이 현명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대법관 이런 구성과 관련해서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부에 연합부에 정확하게 민사, 형사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논의를 해본 결과 네네네.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간 대법원의 그동안에 행해져 왔던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옥상옥이 네, 된다는 연합부하고 것이죠? 전원 합의체 지금 이제 3개 소부를 해서 1개 연합부를 구성하도록 이제 하셨고 대신 민사와 형사 이를 가르는 기준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준이 일단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옥상옥이란 표현으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저는 저희 법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는 이미 2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재판부의 그 의견이 갈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하나의 재판부가 전원 합의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2개의 그 연합부의 합의체를 둔 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보기에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논의해야지 그 권위가 인정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이 하나의 전원 그러니까 연합부의 어떤 그런 그 네. 권한이나 이런 것을 깎는 구조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구성을 이 대법관 추천위 이 개선안에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어떤 분들이 대법관을 추천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법관 일단 저희가 이 규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일반 조항으로서요. 네.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라는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네.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문 규정을 뒀고 그동안 10명의 그 위원이 추천하는 구조였다면 12명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법원 장이 추천하던 부분들을 줄이고 네. 전국 법관 대표자위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그리고 또 여성이 특별히 추천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은 법원 행정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네. 들어감으로써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또 위원들 간의 위원장을 뽑을 때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뽑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위원들 간이 사실 균등한 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는 그 법원 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지금 내놓은 그 개편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가고 또 추천위원장도 이제 호선의 방식으로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게 바꾸셨는데 이걸 두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뽑는 데 미칠 수 있는 힘을 대폭 뺀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 그동안 대법원의 개혁의 핵심 요소가 하나 뭐냐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법원 행정적 폐지를 하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대법원이 구조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반 법관들을 통제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원의 개혁 과제를 많이 낳은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 과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설정된 것이 맞고요. 네. 그것이 대법원의 개혁 그리고 법원의 사법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법관 평가 방식도 달라지게 됐는데 기존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가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자질 평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도 이제 법원장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변호사들의 평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참고 자료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야말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고 가장 객관적으로 법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법원 쪽에도 그리고 법 쪽에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본 결과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한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법관 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넣게 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게 공정할까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그 행정을 할 때도요. 네. 그 행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평가한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갔던 민원인들이 어떻게 일 처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관들도 내부적으로 법관들 스스로만 그 상급자가 보는 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까요? 오히려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들,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를 하는 걸로 이제 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신 배경은 뭘까요? 판결문 공개 확대해서 판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전혀 이 판결문 공개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지금 네. 법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하기로 했고 이제 전산화가 되지 않은 당시에 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전산화가 된 이후부터의 판결문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했고 다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지도록 해서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선에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판결문 공개 확대의 범위를 법률을 조문화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뭐에 대한 유출이요? 아, 네. 판결문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요? 네. 네.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 빠지고 판결문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개인이 계속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인력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AI로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법원도 검토하기로 했고요. 개인정보는 다 실명하지 않고 익명 처리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도 개편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 또 전자기기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사생활 정보가 폭넓게 수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시비가 계속해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이 영장 발부 전에 수사한 관계자들과 이제 대변 신문을 통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나 적법성, 비례성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런 의견들을 또 받아들여서 저희 특위에서 영장 발부 전에 이런 사전 신문을 통해서 영장 청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의 신속성 측면 그리고 실무의 부담 측면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소 저항으로서 이런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되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런 조항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수사의 신속성을 이나 보안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기표 의원이 지도부와 공감 아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언을 했고 이후에 김기표 의원이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거 이제 지도부와 공감하에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는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5명의 의원님들께서 개인 입법 발의로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님이 이미 낸 안 그리고 이미 발의된 안 이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원래 근데 이 재판소원제가 그 사법 개편안 개혁안 6대 과제에 들어갔었는데 왜 빠졌을까요?
원래 6대 과제를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법개혁특위는 원래는 5대 개혁과제를 가지고 네.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뒤늦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성 문제가 이미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현실적으로 네. 사개특위가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네. 때문에 지도부와의 공감하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란 표현을 쓰지는 않아야 되겠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 이건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건 서로 표현의 좀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개특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의 입법 발의 지도부와의 공감하에 발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네.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판 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법관들의 헌법 해석을 불신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다라고도 비판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성 문제도요.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헌법 소원을 인정할 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헌법의 재판소에서 헌법 불이치 판결을 했는데 재판 결과에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재판이 나온 사례가 지금 한 20건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해결해야 되고 또 헌법의 기본권 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기존의 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사법개혁 내용이 이제 최종안일까요? 일단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당에서는 최종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법률의 입법 절차라는 것이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서 또 본회의의 의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의 또 논의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법원의 의견을 상당히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법관 증언의 문제를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만 법원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네.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여당 주도로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법사위 논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법원 쪽에서도 대부분의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 대법관 증언 문제 같은 경우도 법원 행정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선의 법관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수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입니다.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대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사위의 논의를 좀 지켜보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닐지 그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원인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그 11호 부동산 대책은 그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지들을 억제해가지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1인 1주택 요거를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이제 단계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으로 가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서민, 실수요자를 세부 지원책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 11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공급 확대, 또 공공주택 확충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공방이 뭐 국감 2주차를 접어드는데도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제는 뭐 이제 휴대폰을 교체를 두고도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요.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정말로 나온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핸드폰 교체도 아닌 걸로 뭐 드러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속실장이 뭐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이 건을 뭐를 했다든지 나온 게 없잖아요.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계속적인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김현지 실장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비서관이었다면 저는 그때는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이치가 부속실장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국감에 나온 적이 없는 실장이에요. 그걸 나오려고 하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네. 문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한다면 또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모든 상임위에서 온리 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쟁을 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만 나오라고 한다면 충분한다면 저는 나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 있다 보입니다. 그러나 정쟁을 위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전역에서 주말 내내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네. 시위대 메시지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왕정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치안을 유지한다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했었고요. 거기에다가 본 판결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고요. 또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쫓아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대외 원조를 삭감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미국의 위치가 좀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 킹스, 왕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 구호와 함께 미국의 가치가 사라졌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시위대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트럼프의 게슈타프다라고 이제 쓴 팻말까지 나왔는데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게슈타프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인권 탄압과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는요. 뉴욕 경찰이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처럼 진행이 됐고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워싱턴 DC, 보스턴, 시카고, LA 등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요. 2,700곳에서 벌어졌고 무려 700만 명이 시위에 참석했었는데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노킹스 대회가 그때 있었고요. 그때도 500만 명 모였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위대들이 얘기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있었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 진압법을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반란 진압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반란 진압법은 미국의 반란 등 소요수사가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시위대에 오물을 뿌리는 AI 영상을 또 올렸다고요? 네. 이건 어떤 네티즌이 만든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설령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자신의 SNS에 이걸 올렸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0조 분량 영상에 등장을 하는데요. 왕관을 쓰고 있고 전투기를 타고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갈색 오물을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오물을 맞은 시위대가 혼비백산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경음악으로 세계적인 팝스타 케니 로겐스의 데인저 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시위대들을 일종의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사람,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참모들도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서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번에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정했는데 그 누가 정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너희 엄마가 정했다. Your mom.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무슨 과격한 발언해야 되나? 이게 사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냥 무시하는 듯한 태도거든요.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도 시위대에 조롱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셧다운 같은 건 아예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민당 탓을 했었고요. 그리고 척 슈머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를 폐쇄하고 이번 시위가 바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해방놓기 일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주말에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무기 지원 얘기는 전혀 없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마구 몰아붙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 만났었을 때 그 1차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번에 만난 것은요. 17일 만났었거든요. 두 사람이 2,500km 사거리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럼 백악관에서 이 무기 지원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쪽에서 원하는 전쟁 종식 조건을 수용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파멸당할 거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 지도를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내뱉는 등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회담에 정통한 사람의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 그 지도를 펼쳐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네. 루안스크 주가 포함된 돈바스 지역, 여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이거든요. 거기 네. 전체를 전체를 그냥 러시아에게 넘겨줘라. 네. 이 전쟁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가 차지한 영역이 이제 빨간색으로 네.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 빨간색 도대체 뭐냐? 어딘지도 모르고 난 가본 적도 없다. 이 지도 보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네. 지도까지 이렇게 집어 던졌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정리해 보면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 날 부들했습니다. 네, 맞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푸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에 네. 대해서도 윽박을 질렀다가 전화 통화해서 잘 지낸다 그랬다가 다시 또 상황이 바뀐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기 하루 전에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했었는데요.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 타기 가능한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화 통하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입장과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지지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중심축이 푸틴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이 평화 국면, 물론 약간 위태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1차 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중동 전쟁을 끝냈으니까 이것도 좀 끝내시죠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 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뭔가 귀가 솔깃한 만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가자 전쟁 휴전 1단계가 마무리로 접어들고는 있는데 네. 위태위태해요. 지금 네. 최대 위기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공격을 가해서 거기에서 방어 차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남부 라파 지역에서 대전차 무기로 이스라엘군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도 공습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휴전 합의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옐로라인 뒤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측 주장은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옐로라인을 넘어서서 세 차례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19일 오후 기준까지 했었을 때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35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추가 공습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중단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는 모든 총격과 휴전 위반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하마스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자신들은 휴전 합의 잘 지키고 있다라고 네.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그 중재한 지 10일 만에 다시 큰 위기가 발생해서 지금 스티브 이트코프 중동 특사와 그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죠 데레스 쿠슈너가 20일 현재 시각으로 이제 21일 날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립정부 구성했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집권 네, 네. 자민당 사나이 총재가. 그런데 총리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요? 네, 이제 오늘 총리 지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민 공명 연립정당이 26년 만에 붕괴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이 총재가 총리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사나이 총재가 집권 제2야당입니다. 네. 일본 유신에 손잡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민당 일본 유시회 네. 일본 유신회 연립정부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민당은 여당이고 일본 유신회는 야당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같습니다. 일단 약간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색깔이 맞아서 이제 두 정당이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우미 유신회 공동 대표가 어제입니다. 네. 연립정권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됐습니다만 총리 지명 선거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중의원 전체 의원 수가 465석이고요. 이 중에서 과반인 233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연립정권을 구성했었던 공명당이 24석인데 이탈하면서 이런 가운데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이렇게 야3당이 협력하면서 총리 선임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 유신의 손을 잡으면서 정권이 이제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치더라도요. 과반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총리 지명이 확실시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양당을 합치더라도 과반인 233석이 안 됩니다. 231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무소속 의원 그리고 보수야당의 참정당 의원 3석 6석인데요. 이 중에서 무소속 의원 4명이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과반을 넘을 것으로 보여서 확실하게 이제 사나이 총재가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다시 2차 투표 가게 되는데 지금 2차 투표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유신회를 연정으로 끌어들이면서 자민당이 여러 가지 일본 유신회 조건들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는 왜 세종시가 정부 정사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일본 유신회 측에서는 그 자신의 정치 고향이 이제 오사카이기 때문에 오사카의 수도권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옮겨올 수 있도록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 정원을 10% 주자 이런 방안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좀 잘 되겠나 의심하는 목소리 있는데요. 유신회가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민 공명단처럼 손발을 맞추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때문에 짧게 네. 사나이 총재가 그 원래 총리에 취임하면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번 추계 예대제 기간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태도 변화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강요 출신이었을 때는 갔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그런데 사실 그 자민당 총재 기간에도 간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가지 않겠다, 좀 자제하겠다를 말하는 건데 네. 총재와 총리는 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이렇게 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보여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 이번 가을 제사 때는 참배하지 않았고요. 이제 곡물 대금을 따로 납부를 했습니다. 네. 총리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총리 모드로 전환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기사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4.8도, 파주는 1.5도까지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정도 밑돌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모레 목요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중심 채널.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개최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오늘부턴 재무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데요. 특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참석,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한 취재를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 이승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31일부터 열리니까 오늘로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우선 에이펙의 주요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이 21개 회원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정상회의장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경주 보문단지 안에 기존에 있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리허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138억 원을 투입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국내외 기자 4천여 명이 모여서 국내 혹은 해외로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만찬장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경주박물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만찬장을 라한 호텔로 변경을 했고요. 바로 이제 다음 주 28일 날 정상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시장이 있습니다. 21개 회원의 기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장이 있는데 이 전시장은 경주의 경주 엑스포공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1층 규모의 이제 건물로 건설이 됐고요. 이 전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시설 공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정부는 31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리허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가 사실 20년 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 협력체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에이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펙이 처음에 1989년에 장관회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호주가 주도국이 돼서 네. 12개 나라를 시작으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회의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관회의 말고 정상회의로 하자. 그래서 93년 미국 시애틀부터 시작을 해서 에이펙은 정상회의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현재 에이펙 21개 회원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98년에 러시아와 베트남, 페루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에이펙은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정도 그리고 전 세계 GDP의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규모는 세계 지역 경제 협력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소위 이제 강대국이라고 분류가 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우리나라죠? 네, 맞습니다. 예. 의장국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네, 의장국은 이제 에이펙이 21개 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21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고 올해는 이제 20년 만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에이펙은 32회차 32회차. 네. 에이펙이고요. 따라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최를 하는 것은 대략 비슷하게 20년쯤 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21개 회원 모두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에이펙을 개최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이나 네. 국제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21개 회원 중에 지금까지 올해 32회차 에이펙을 포함해서요. 가장 많이 개최를 한 곳은 미국과 페루가 3회씩 개최를 했었고요. 미국과 페루가 3회씩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 국가가 2회 개최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이 내년도 의장국이거든요. 내년도 의장국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면 3회 개최를 한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각국 정상관 회담뿐만 아니라 사실 장관회의 등 회의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립니다. 이 사실 에이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보통 아는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죠. 정상회의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가 되는데 네. 이 이틀 동안 회의를 하고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게 이 에이펙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정상들이 모여서 바로 이틀 만에 회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기틀을 잡는 그런 관련 각종 회의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가 1년 동안 대략 한 200번 정도 열립니다. 200번. 네, 200번 정도인데 당장 오늘부터도 우리나라 인천에서 이제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네. 이런 관련 장관 회의 그리고 실무 회의, 기업인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200번 정도의 행사가 열려서 비슷한 회의 안건을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올해 에이펙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요. 우리나라는 핵심 의제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석 여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참석은 확실시 됐는데 논의할 의제들은 아직 많고 또 다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미 간 주요 안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의 참석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확산을 하면서 이 에이펙의 핵심 주제인 다자주의 그리고 투자 자유화 이것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석을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안은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한미 간에 여러 안건이 있지만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를 두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을 했지만 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집행 방식을 두고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한미 간 양자 회담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을 크게 받는 인물이 뭐 당연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참석은 확정이 됐죠? 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이제 참석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게 된다면 11년 만입니다. 네. 11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 이제 한중 간에도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네. 이 자리에서 중국이 지금 이어 시행을 하고 있는 한한령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번 에이펙에서는 일본의 차기 총리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식을 할 네. 전망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일본의 차기 총리가 선출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예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이 기정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에이펙에서 한일 간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네. 또 다른 인물로는 AI 시장의 이제 슈퍼스타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네. 참석이 확실시됐고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AI 관련해서 지금 AI를 주제로 해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젠슨왕 참석은 아주 초기부터 이게 말이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하니까 영자회담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북미 간 깜짝 회동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를 두고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워낙 이제 돌발적인 그런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성이 낮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19년 6월에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북한 간의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동도 굉장히 돌발적으로 성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돌발적인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있는데 이 트럼프의 방한 일정을 전후로 해서 판문점의 특별 견학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이 북미 간의 깜짝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자, 에이펙은 기업인들에게도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에이펙은 이제 21개 회원의 정상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21개 나라의 여러 이제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상의가 주최로 해서 CEO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28일부터 나흘 동안 행사가 개최가 되고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한 1,7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해외의 CEO 그리고 임원급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AI 3강을 현재 노리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AI 3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CEO 서밋 그리고 에이펙 자리에서 여러 AI 이제 주요 인사들이 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젠슨 황 네. 그리고 관련 이제 시장 전문가들 그리고 CEO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데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에 미국의 참석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계속 묻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중국이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경쟁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참석 규모는 현재 이제 추정키로는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 100명이 넘는 규모는 해외에서 참석하는 해외 국가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홍보 영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더보다 이승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21일 화요일 전격 시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 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